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한 반등을 뒤로하고 양시장이 모두 다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을 한 가지 꼽자면은 아무래도 외환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지난 3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1,330원대에서 현재에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부동산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좀 체감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102선까지 내려오면서 우리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도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금융주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까지 골고루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호실적 기대감의 밸류업 관련 기대감도 다시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코로나19 관련주, 엠폭스,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급등세 펼치면서 바이오 업종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또 어떤 시장이 전개가 될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효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주에 양시장, 한국증시와 코스피 코스닥은 주간 기준으로 일제히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는 4% 이상 올랐고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시장은 양시장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번 주부터 이제 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걸까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삼성증권 측에서 오늘 아침에 이런 제목의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변한 것은 없다라는 제목의 위클리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지난주 시장과 이번 주 시장 조건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일단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CPI 지표가 미국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그 다음 날 바로 발표된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지표는요. 예상치 대비해서 급등하긴 했지만은 현재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가는 낮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경제가 생각보다 침체는 아니네라는 긍정적인 심리가 발동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중심의 테크 주도주의 빠른 반등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나이키를 대량 매수하고 나섰고요. 월마트도 또 실적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고점을 순항하는 데까지 현재 힘을 받고 있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한국 증시의 방향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일단 오늘 코스피는 지난주에 2698선까지 올라오기도 했는데 전거래일 대비해서 15포인트 가깝게 빠지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여전히 2700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번 주에는 단기적인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길어질까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은요.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조정 구간에서 경기 침체와 실적 피크아웃이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밤부터 미국의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개최가 되고요. 또 8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잭슨홀 미팅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 다른 증권사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SK증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증권과 거의 비슷한 주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여전히 좋긴 하지만은 시장이 쉬어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지난주 반등의 속도와 폭이 모두 다 강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인덱스 전체의 방향성은 어쨌든 간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이 상방을 향해서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조금 쉬어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SK증권과 삼성증권 측에서는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하는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달랐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상반기까지 주도주였던 것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SK증권 측에서는 소외주에 집중하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소외됐던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어떨까요? 9월 FOMC B컷 기대가 현재 25%대까지 확률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번 잭슨 미팅에 대해서 많은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SK증권 측의 입장은 약간 달랐습니다. 통화 정책의 힌트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 좀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게 돼서 미국 국채가 10년물이 4%대 이상까지 올라간다면은 전체 채권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에게는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키움증권 측에서는 또 상품 쪽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최근에 금의 가격이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온스당 2,500달러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금과 유가의 가격을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이전보다 완화되고는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유가는 불안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유가와 금 가격은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금의 가격은 지금보다 더 탄력을 받는다라는 게 대체적인 증권사의 커멘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어떤 업종을 잘 봐야 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결국에는 숫자가 찍히는 곳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될 것 같은데 흥국투자증권 측에서는 반도체에 편중된 차별적인 경제 성장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수출에서는 사실상 반도체의 독주가 특징적이기도 한데요. 7월에 전체 수출 증가율은 13.9%대였는데 그 안에서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요. 50.1%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반도체가 거의 우리 한국의 수출 증가율 지표를 끌어올렸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나머지는 7.5%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반도체보다는 화장품 쪽에서 조금 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 종목들 보시면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담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 자체에 대해서 이 매수 의견을 제시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종목으로 보면 결국에는 반도체가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담았고요. 이수 페타시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담아가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이 아직 전 산업으로는 확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반도체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숫자들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특징은 하나 더 꼽아보자면 바로 상장 슈퍼위크라는 겁니다. 총 6개의 기업이 우리 시장에 새롭게 들어오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1곳, 코스닥 5곳입니다. 오늘 그 첫 타자로 전진 건설 로봇이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첫날부터 이제 시초가로 시작할 때 70% 넘게 급등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40% 급등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새내기주들의 흐름이 조금 부진했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화려한 대비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진 건설 로봇은 국내 최대 건설용 콘크리트 펌프카 CPC 제조업체인데요. 콘크리트 펌프카는 고층 건물같이 높은 곳으로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시설 차량입니다. 이 시장에서 지난해 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북미의 시장 점유율 2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난 1999년에 설립을 했고 업력이 25년 가까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공모가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16,500원에 확정해서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회사는 탄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의 75%가 의무 보유를 확약하지 않아서 투자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어떻게 흐름 이어가는지 끝까지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번 주에 6개 종목이 릴레이로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이제 새내기주에 대한 투심이 열기가 뜨겁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상장한 새내기주들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했던 유라클의 경우에 장 초반에 50% 넘게 뛰었다가 기관의 매도 물량이 첫날부터 쏟아지면서 결국에는 공모가들이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지난주 월요일에 상장했던 뱅크웨어 글로벌도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하반기 들어서 상장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조금 주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조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익 실현을 노린 상장일에 단타적으로 좀 투자가 초단타로 이어가는 그런 전략이 좀 통하지 않는 IPO 시장이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그것보다는 좀 펀더먼털을 보면서 중장기 전략을 세워가면서 공모주에 접근하는 게 좋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특히나 기관의 경쟁률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오버행 이슈를 피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들어오는 종목들을 봐도요. 공모가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종목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M83 같은 종목들이 많이 보여서 상장 첫날부터 수익 실현에 좀 나서는 그런 전략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각 기업들 어떠한 기업인지 다음 장에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일 들어오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의료용 기기 제조사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미확약 물량이 94.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요. 상장 당일의 주가 변동성 역시나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K3I도 코스닥에 들어옵니다.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하고 서비스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도 기관 투자의 미확약 물량이 87%에 달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변동성은 주의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TDS팜이 또 수요일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바이오 기업입니다. 약물 전달 시스템 DDS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1,608대 1에 달하면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요일로 가볼까요? M83 시각특수효과 VFX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드라마 빈센조와 스위트홈2 등에서 메인 스튜디오로 시각 효과를 담당했던 업체입니다. 이 스위트홈2에서 괴물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사실적이었다, 인상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으면서 이번에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M83 같은 경우에 같은 최근에 동종 업계에서 매출 적자가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래도 늦게 들어왔지만 그래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 637대 1에 달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ENCL도 역시나 바이오 업체입니다. 바이오 업체가 세 군데나 이번 주에 새롭게 상장하는데요.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CDMO를 하고 신약 개발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와 희귀병 줄기세포 치료제 등의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요. 청약 경쟁률은 928대 1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하반기 들어서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진 상황 속에서 바이오주에 대해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바이오 업체가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지도 함께 관전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2시간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파이널 샷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윤한식 파트너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한식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시장 조금 눌리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주요국 증시는 7월 말 폭락 이전 수준의 지수대로 거의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일단 우리나라 지수 자체는 폭락 이전 수준을 크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등 기존 주도주들도 8월 5일 장중 저점 대비 약 30% 이상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는 안정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오나 일부 종목 차별화 장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월 초 수준으로 지수 레벨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근 위기의 불시저, 침체, 엔캐리 트레이드, 영준 정책, AI 버블 등이 소멸되어야 하겠지만 엔비디아 실적, 8월 ISM 제조업, PMI 지수 등 고용 등 9월 초까지는 불가피하게 조금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는 일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이번 주 주요 이벤트를 치른 과정에서 최근 빠른 주가 회복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 욕구를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별 신규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되 일정량의 현금 비중은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장 종목별로 또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다면 어떤 종목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먼저 오전에는 바이오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 위주로 강한 시세가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일단은 상승 모멘텀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요. 단기적인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코로나 관련주들보다는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주들 위주로 컨택을 해봄직합니다. 종목명은 그리드 위주입니다. 그리드 위주는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대부분이 과충전을 자체적으로 막을 수 없는 완속 충전기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으로 전력선 통신, PLC 모뎀 장착 지원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드 워즈는 PLC 모뎀 1위 업체로 국내 시장 점유율 90%, 글로벌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수가는 32,600원부터 33,000원 사이 분할 매수 비중 10%로 해보시고요. 손절가는 32,000원, 목표가는 34,000원 이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는 그리드 위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곳으로 손을 뻗고 있을까요? 최훈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의 오늘 이 수급입니다. 먼저 매수하는 이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오늘 시장에서 특히나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금융주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KB금융입니다. 두 번째로는 HD 한국조선해양, 세 번째로는 삼성생명, 네 번째로는 HT 현대중공업, 다섯 번째로는 LG전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난주와는 확실히 좀 특징적으로 달라진 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가스공사, 세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네 번째로는 S-오일, 다섯 번째로는 삼성 SDI 이름 올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또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은 기업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 물량을 현재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오플로우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JYP 엔터 저점 매수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휴만시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TNL, 다섯 번째로는 뷰노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요. 가장 첫 번째로 HLB가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엔캠, 세 번째로는 바이넥스, 네 번째는 알테오젠인데 보시다시피 1위권부터 4위권까지가 모두 다 제약 바이오 입니다. 다만 매수하는 기업들 가운데서 5위권에 뷰노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바이오 안에서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오늘 시장에서는 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테크윙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KB금융, SK하이닉스, 네 번째로는 하나금융지주, 다섯 번째로는 신한지주 이름 올리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 투톱 기업들 그리고 금융주 중심으로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될 것 같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전진건설로봇 오늘 시장에서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오늘 시장에서 첫 번째로 상장이 된 기업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삼양식품, 세 번째로는 포스코 홀딩스 이름 올리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이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삼양식품을 매도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는 삼성 SDI, 다섯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메디톡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리아 FT, 세 번째로는 오늘 외국인들이 크게 덜어내고 있는 HLB를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STI, 다섯 번째로는 성광밴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이름 올리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한중 NCS, 다섯 번째로는 시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수급 특징주들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젠 첫 번째 기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장중에 24%, 25%대 급등세로 시세를 더 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로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강세는 이어지는데 이제 시즌을 오랫동안 카카오처럼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코로나19 때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진단 키트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PBR이 1배가 안 됐는데 주가가 이러냐는 뉴스를 아직도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와, 바이오인데 PBR이 1도 안 될 정도로 저렇게 대단한데 왜 주가가 안 오를까? 엔데믹이 되어버리자 그런 성장의 모멘텀들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16만 원 하던 게 지금 3만 원을 하고 있어서 일봉만 보면은 정말 기분이 좋은데 주봉 월봉을 보면은 한숨만 나옵니다. 진짜 2020년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4년째 내리막이다가 이제 지금 이런 소식 때문에 이번 달에 66.82% 급등을 하고 있으나 5분의 1 토막 난 곳에서 68% 급등하니까 지금 티가 안 나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4년 동안 쉬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죠. 이 어떤 고점의 매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밑에서 다시 매집한 부분이 올라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 항상 20개월 선을 돌파해야 월봉을 보시면 20개월 선 돌파해야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20개월 선 돌파하면서 또 밑에서 시작이 되고 있죠.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시즌에게는 정말 그 코로나가 왔던 그 시절이 정말 그리운 시절이 될 뿐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코로나 같은 게 한 번 더 닥쳐라고 이게 무슨 저기를 할 수가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게 뭐 질병이란 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뭐가 뭐 수출이 무슨 빵빵 터져라고 응원을 할 수는 있겠는데 이거를 또 그쵸.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뭐 코로나가 또 와라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니 참 이 그 제품 포트폴리오의 이 한계란 게 좀 안타깝습니다. 시즌에서 내놓은 2024년도 2분기 실적 하이라이트를 보면은 2분기 실적이 매출 1,001억 원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11억 원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아직도 마이너스 11억 원이고 두 개 분기 연속 적자이지만 이제 영업 손실이 전년 동기로 하면 지금 영업이익이라고 표현하기가 그렇죠. 우리가 보통 영업이익이라고 표현하지만 마이너스니까 정확히 말하면 영업 손실이겠죠. 여기도 지금 그 시즌도 영업이익이라고 하이라이트에 써놨지만 마이너스 11억 원이니까 영업 손실이죠. 어쨌든 제 영업 손실이 전년 동기는 96억 원이었습니다. 2023년 2분기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96억 원에서 마이너스 11억이 됐으니까 이 올라간 퍼센티지를 보면은 플러스 80억 원이 난 거죠. 근데 뭐 하지만 아직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그 플러스 된 거에 집중을 한 것 같고요. 물론 이 실적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약간 그 바람이 불었죠. 지금 호흡기질한 바람이 분 게 더 크다고 보여지고 네. 거기에서 이제 실적도 플러스가 많이 됐으니까 이제 좀 덧붙여졌겠죠. 사실 지금 이런 호흡기 질환이 돌지 않았다면은
지금 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6억에서 마이너스 11억으로 80억 원 줄었네. 이게 시장에서 전혀 안 먹혔을 겁니다, 사실. 네. 지금 호흡기 질환이 너무 크게 돌고 있어서 이 지금 시젠만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젠을 포함해서 한 20여 개 종목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바이오가 지금 그냥 바이오가 간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만 바이오가 가는 게 처음에 가던 바이오가 가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원래 알테오젠, 리어켄 바이오, ABL 바이오, 펩트론, 뭐 HLB, 그다음에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번졌다가 갑자기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유행을 타면서 예전에 코로나 때 움직였었던 아까 보듯이 시젠처럼 4년 동안 내리막길을 걸었던 주가가 뭔가 밑에서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지금 굉장히 그 바람이 불고 있죠. 네. 똑같이 바이오가 가고 있지만 2, 3주 전에 가고 있던 바이오의 씬과 지금 바이오가 가고 있는 씬은 완전 모양새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CJN이 주요 하이라이트 자세히 뜯어보니까 그럼 어디서 마이너스 80억이 그 플러스가 됐느냐. 마이클로 플라스마 폐렴, 그리고 100일 동안 기침이 난다고 해서 100일에죠. 100일에가 확산되고 난방구의 수요 증가로 호흡기 세균 검사 매출이 152%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가 매출이 52% 성장했고요. 결국에는 호흡기 쪽에서 매출액이 급증을 했다. 실제로 호흡기 관련주가 급등하는 것이 시젠에서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테마로 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지금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호흡기는 코로나도 지금 저기다가 되죠. 적용이 되죠. 근데 코로나가 지금 완전히 엔데믹으로 가버렸으니까 저분이 줄어들어 버린 것이고, 그리고 다른 쪽으로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를 확산했어야 되는데 다른 쪽에 코로나가 오는 것만큼 오지는 않았던 거죠. 예를 들어 소화기 질환이 지금 다수의 신규 고객 확보로 매출 47% 성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화기 질환은 만성적으로 누구나 저도 소화불량입니다. 근데 소화기 질환을 막 그렇게 코로나 때 막 전 국민이 난리를 치고 막 진단키트로 매일 검사를 받고 이런 것처럼 소화기 검사를 받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메꾸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HPV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24년도 1월 달에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를 위한 국제기준 적합 판정 결과 논문 출간 이 소식이 있는데 HPV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 자궁경부암이 막 폭발적으로 어떤 코로나처럼 퍼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거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검사하는 어떤 검사를 내놨거든요. 그게 이제 신드로믹 검사입니다. 신드로믹 검사라고 한 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검체를 한 번 검사로 끝낼 수 있는 이런 검사를 내놨습니다. 네. 한 번 진단을 하면 뭐 14개의 병원체가 검사가 돼서 뭐 코로나인지 무슨 백일인지 뭐 소화기 질환인지 뭐 한꺼번에 나오는, 그래서 신드로믹 검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를 지금 시젠이 자기 실적 하이라이트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관건이죠. 이런 걸 통해서 과연 코로나19가 뭐 굉장히 뭐 난리가 났던 그 시점의 매출을 다시 기록할 수 있을까? 사실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어렵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에 따라 그만큼 올랐던 부분에 뭐 응원은 합니다. 제발 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왜냐면 시젠도 그 당시에 이제 국민주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카카오도 그렇고 시젠도 그렇고 국민주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4년 연속 물리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가슴이 아픈데 네. 최대한 어떻게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위에 60개월 선이 있기 때문에 오늘 120개월 선을 돌파하고 있는데 그 위에 60개월 선이 있어요. 이제 이 부분 파란색 60개월 선이거든요. 이 45,000원에서 47,000원 부분이 일단은 1차적인 저항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4년 만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시젠, 비코로나 부문 매출이 좀 찍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휴젤입니다. 휴젤,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로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6%대 강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보톡스 관련해서 매출이 계속 좋아요. 네, 일단 휴젤도 실적이 좋죠. 2024년도 6월 달이 지금 2였는데 P로 이제 확정이 됐네요. 매출액이 954억이고 영업이익이 424억이 나왔습니다. 작년 6월을 보니까 작년 6월을 봅시다. 작년 6월을 보니까 작년 6월이 왜 안 나오네요. 작년 6월 한 번 더 핍시다. 작년 6월이 지금 안 나오네요. 954억, 424억, 이제 이 순이익이 37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이 지금 반기가 넘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743억 954억이 나왔어요. 매출이. 그래서 이거를 합쳐 보니까 대략 1,700억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단 지난해
전체 온기로 3,197억이니까 지금 벌써 절반 이상이 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액이 3,775억이 나오고 있죠. 만약에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사상 최대 매출액을 또 갱신하게 되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 작년에 1,178억 나왔는데 지금 2분기 동안 지금 660억 정도 했으니까 또 절반이 넘었네요. 지금 예상치가 1,549억 나오고 있죠. 영업이익이 1,549억이면은 또 이 지난해 거를 넘어서서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지금 4년 연속 이렇게 되면 4년 연속 매출액 증가에 4년 연속 영업이익 증가. 4년 연속으로 덩치가 커지면서 마진까지 늘어나는 굉장히 환상적인 모습에다가 영업이익률은 무려 40%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00원 네. 팔면 40원 남겨 먹습니다. 지금 휴젤이 이 중에서 이제 보툴리눔 톡스, 보툴리눔 톡신, 요거 보툴렉스죠, 얘네는. 보툴렉스만 따로 떼보면 아까 2분기 매출액이 954억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화장품 매출도 있고 필러 매출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톡스 매출만 떼보면 보툴렉스 매출이 51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 954억 중에 절반이 넘는 510억이 보툴리눔 톡신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역시 보톡스가 효자고요. 네. 나머지 필러나 화장품류가 있겠습니다. 전분기에 343억 원이었습니다. 전분기에는 2023년 3월이죠. 743억이 매출인데 이 중에 보툴리눔 톡신이 343억이니까 이때보다 지금 보툴리눔 톡신의 매출 비중이 더 커진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전분기 343억 원 대비해서 48.7% 증가한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 매출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2월 달에 FDA에서 레티보로 보툴렉스가 국산 그 명이고 미국에서는 레티보로 팝니다. 이게 50짜리랑 100짜리 용량 차이예요. 품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2월 달에 품목 허가를 받은 게 7월 30일 날 처음으로 미국에 선적돼서 나갔습니다. 이제 이게 찍히기 시작하겠죠. 3분기, 4분기에는. 미국 부분이 찍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보툴리눔 톡신, 이 보툴렉스, 미국명 레티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매출 비중이 매출액도 늘어나고 비중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내 레티보 판매는 에스테틱 기업인 베네브가 대신 담당을 하는데 아무래도 베네브가 여기서 엑소존, PDO 실, 이거 여기 넣는 실이에요. 고주파 마이크로 니들 이런 미용 의료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통망과 영업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맡긴 것 같아요. 이 베네브라는 회사는 지난해 매출액이 536억 원 정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휴젤은 1년에 매출액이 3천억에서 4천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베네브는 작지만 네. 미국 현지의 영업력과 유통망이 있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주목해서 스포트라이트가 우리는 항상 그 대기업 회장님들은 그렇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만큼 이 나빠졌을 때 욕을 먹는 것도 사실 당연한 운명이에요. 그게 두렵다면 CEO가 될 수가 없겠죠. 여기서 이제 차석용 매직이라는 게 또 나오는데 정말 LG생활건강 입장에서는 좀 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좀 현명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 어떻게 LG생활건강에서 딱 넘어가는 그 순간이 LG생활건강이 완전히 추락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아시다시피 LG생활건강에서 차석용 매직 있었잖아요. 네. 설화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서경배 회장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양쪽이 다 뭐 매직이었는데 차석용 매직을 17년간 구가를 하시다가 휴젤로 넘어가신 다음에 LG생활건강이 바로 수렁에 빠졌거든요. 네. 중국 면세점이 막히면서 그래서 17년 연속 성장 신화를 여기서 휴젤에서 지금 18년째 이어가는 와 대단하죠. 그런 타이밍을 정말 타이밍을 노리고 가셨다면은 그건 정말 현명한 어떤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ITC 6월 예비 심결 이 판결이 있잖아요. ITC에 이제 그 대웅제약에 걸어서 어떤 성과를 거뒀던 메디톡스가 휴젤로 이제 돌려서 똑같이 ITC에 제소를 했는데 일단 6월 달에 예비 심결 결과에서 휴젤의 균주 절취 사실이 없다고 판결이 나왔는데 최종 판결이 10월 10일이니까 2달 남았습니다. 만약에 최종 판결에서조차마저 메디톡스의 균주를 휴젤이 훔쳐간 게 아니다라고 판정이 나버리게 되면은 휴젤의 주가에는 날개를 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휴젤은 지금 굉장히 기대감에 차 있다. 이 당시 판사의 워딩이 이겁니다.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절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 물론 메디톡스는 아직 이 포기하기 이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0월 10일이 하나의 그 분기점이 되겠죠. 물론 네. ITC에서 판결이 나도 대웅제약에서 보시지
보듯이 국내에서 또 소송을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송 리스크도 지금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네.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처음에 진행되던 그 안 좋았던 상황과는 완전히 지금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초반 상황이. 네, 그래서 휴젤에게 좀 유리합니다. 네, 이 소송 관련해서도 휴젤에게 유리하게 또 전개가 되고 있어서 최종 판결 10월 10일까지 또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까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세니젠 들고 오셨습니다. 세니젠도 엠폭스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인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엠폭스 관련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종목들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상한가에 거래되고 있는데 세니젠 어떤 기업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확산이 거죠. 코로나 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작은 코로나가 지금 작은 코로나 테마가 벌어지고 있다. 물론 그 당시에 2020년 3월 달 이 정도 수준까지 이제 거기에 물리신 분들은 원하시겠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정말 대공황 수준의 질병 어떤 크리티컬한 부분이 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이제 진단 키트가 처음에 가다가 이제 뭐 치료제 백신주가 가다가 이제는 평상시에 어떤 깨끗하게 면역력에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뭐 나중에 그 기억나실 거예요. 무슨 도마를 살균하면 뭐 살균이 뭐 LED로 쬐면은 뭐 한 번에 몇 분 만에 없어지고 뭐 엘리베이터에 뭐 바르는 필름이 가고 막 이렇게 확산이 됐었어요. 지금도 보시면 이제 진단 키트, 그다음에 셀리드 같은 백신 이런 쪽으로 가다가 이제 위생 쪽까지 간 거예요, 이게. 네. 세니저는 이제 위생 쪽에 좀 더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비자 제품도 있어요. 우리 손 씻을 때 손세정제 같은 거 있죠. 이 세니젠에서도 손세정제를 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니아이라는 식품 제조 가공 장치용 세척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 바리스타 분들이 뭐 그 뉴스 얼마 전에 나온 것 같은데요. 커피숍에서 절대 그 제빙기, 그러니까 얼음 아예 먹지 마라. 커피숍에 가서 얼음 달라고 하지 말라. 그 제빙기에 바리스타 아르바이트생이 경험한 그 관을 한번 보면은 절대 못 먹는답니다. 뭐 무슨 매장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겠죠. 아르바이트가 정말 열심히 세척을 하고 근데 아르바이트생에 그걸로 안 된답니다. 전문 세척업자가 와야 된대요. 그 제빙기가 오래 뽑다 보면은 그 안에 곰팡이가 들어가지고 네. 엄청나게 더럽대요, 그게. 그래서 얼음 먹지 말라고 식중독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 세니아이라는 것을 이용하면은 원래 그 락스 성분의 치아염수산 나트륨 있죠. 이거 막 화장실 청소하고 이거. 네. 이게 이제 락스가 성분 효과는 확실한데 인체에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니아이는 식품 첨가물로만 구성된 세척제이기 때문에 요걸로 화학물질 잔류 걱정 없이 그런 제빙기를 깨끗이 세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걸로 세척이 된 게 확인된 커피숍에서는 여러분들 열심히 얼주가를 시켜 드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진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들어온 곳이 많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세니아이라는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진단 부분에 연관된 것도 있어요. 이게 양쪽에 걸쳐 있거든요. 세니제는. 이런 이 위생 부분에도 걸쳐 있고 진단 부분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CR, 함요소 연쇄 반응이라고 이게 분자 진단 제품입니다. 시젠에서 하는 것처럼. 제네릭스라는 게 있는데 PCR 기술 기반으로 주로 식품 제조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이제 시젠의 진단 키트 같은 거 우리 코로나나 뭐 호흡기 관련 진단 키트, 소화기 진단 키트 사람한테 쓰이는데 요거는 식품의 위생에 관련된 거예요. 식품 제조단에 들어가 갖고 그 식품의 분자 진단을 통해서 이 균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주로 쓰이는 데가 대기업의 식품연구소라던가 시험 분석기관, 정부 기관에서 이걸 납품받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네릭스가 있었는데 요거가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일반적으로 배지법이 우리 언론에 나오면 그 비커 같은 데가 놓고 거기가 균을 배양해서 하는 거 그거는 시간이 7, 8일 걸린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제네릭스의 PCR 기술이 접목된 진단 키트를 이용하면은 80% 정도 시간이 단축돼서 신속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요 지금 제넥스트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NGS라고 염기 서열 분석법인데 384개의 시료에서 16종의 식중독균을 검사할 수 있는 요것도 제조나 유통단에 그러니까 아까 제네릭스는 제조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요건 좀 더 진행이 돼서 제조나 유통 단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나가기 전에 식중독균을 검사할 때 쓰는 게 제넥스트. 제네릭스 같은 경우에는 식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연구하는 기관에서 쓰는 거. 네. 조금 단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둘 다 식중독균, 식품의 유해균 이런 거를 검사하는 이 키트나 진단 도구들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 생활 속에 쓰이는
바리스타분을 쓰는 제빙기 세척제부터 이 직접 손을 씻는 세정제까지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어서 어쨌든 위생 관련 네. 그리고 분자에도 양쪽에 얽혀 있어서 오늘 지금 일단 상한가에 진입을 하는 네. 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바이오주들 성격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급등하고 있어서 함께 체크해드렸고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희섭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이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1% 가깝게 하락하면서 전장 대비해서 25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680선도 이제 이탈을 했고 2671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도 시장을 움직일 재료들 많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디지털 컨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뭐 중요한 일정들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들부터 먼저 좀 짚고 갈까요? 네, 글로벌 증시를 압박해온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가 다소 완화되면서 이번 주에는 코스피가 2,700을 이렇게 다시 회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떨어지고 있지만 2주 전에 블랙 먼데이 같은 공포에서는 벗어났다고 보여지는데요. 뉴욕 증시는 지난주에 기록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기도 했었죠. S&P 500 지수는 한 주 동안 3.93% 오르면서 작년 11월 이후 가장 좋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증권가는 최근 미국의 소비 지표와 고용 지표 등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증시가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도 통화 정책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7월 FOMC 회의록 공개가 있고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잭슨 홀 미팅에 참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투자자들은 8월 초에 있었던 주가 하락을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삼은 모습이고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잦아든 점도 안도감을 더해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통화 정책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이번 주에 상승장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네, F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도 이번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일단 전체 시장을 좀 움직일 만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 보드가 오늘 밤에 7월 경기 선행 지수를 발표합니다. 경기 선행 지수는 지난 2월에 2년 만에 깜짝 상승세를 보였다가 이후 다시 하락했고요. 6월에는 전월 대비 0.2% 하락한 바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7월 달에는 0.4%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상반기까지만 해도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증시의 호재가 되는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되는 그런 장세였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 선행 지수가 안 좋게 나올 경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언제 얼만큼 인하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월요일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서머 워크숍에서 개회사를 합니다. 여기서 통화 정책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잘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미국 대선 관련 뉴스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미국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엽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예정이고요. 이 자리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 클린턴 전 대통령 등이 모두 출동해서 지원 연설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어느 당 후보가 당선돼야 증시의 호재가 될지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요. 해리스 후보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는 잘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그리고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화요일에 이제 관련된 뉴스가 나올 텐데 컨퍼런스 보드가 7월에 경기 선행 지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경기 선행 지수를 보고 시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로 가고 있구나 혹은 그래도 경기 침체는 아니구나를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도 이제 오늘 밤에 개최가 될 예정인데 해리스 트레이드에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화요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경제 지표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가 있고 화요일에는 어떠한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까? 네, 한국은행이 8월 소비자 심리 지수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항목은 주택 가격 전망인데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수도권으로 확산되면서 지난달에는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펴면서 주목하는 게 집값인데요. 금리 인하 신호를 보냈다가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집값이 뛰면은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경제 지표나 연준 이쪽을 많이 바라보고는 있지만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사실 더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을 발표합니다. 7월에는 예상을 깨고 인하했었는데요. 5년물은 3.85%, 1년물 LPR은 3.35%로 각각 0.1%포인트씩 낮췄습니다. 2달 연속 인하는 무리일 것이라는 관측이 있어서 이번 달에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로존에서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 확정치가 나옵니다. 앞서 발표된 예비치는 전년 대비 2.6% 상승, 전월 대비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특별한 경제 지표는 없지만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그리고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의 연설이 있는데요. 마이클 바 부의장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연설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라파엘 보스틱 총재입니다. 원래는 매파,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분인데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과장됐다.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증시가 반등하는 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이번 주에는 어떤 발언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또 지난주에 경기 침체 현재 시장에서 짐작하고 있는 것은 좀 과장됐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화요일에는 어떠한 발언을 할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수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도 여전히 또 중요한 지표들 꽤 발표가 되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관세청이 발표하는 이달 20일까지의 수출액 집계가 나오고요.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에 열렸던 FOMC 의사록을 공개합니다. 지난달 FOMC 회의 직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르면 9월에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 증시의 호재가 됐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의사록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달 초에 경기 침체 우려가 갑자기 불거지면서 빅컷, 그러니까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발표된 물가 지표랑 소비 지표를 통해서 연착륙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0.5%포인트는 조금 과하고 일단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은 분위기입니다. 연준이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많고 경제 지표에 FOMC 의사록도 나오지만 결국 목요일과 금요일 일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이제 FOMC 연준 의사록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앞으로 목요일과 금요일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주셨는데 아무래도 미국 시간으로는 목요일이 될 거고 그렇다면은 목요일에는 어떤 일정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미국 와이오밍주에 있는 휴양지 잭슨홀에서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잭슨홀 미팅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행사인데요. 이 행사에 전 세계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 주제가 통화정책 실효성과 전달력 재평가거든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통화정책에 대한 힌트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장 한 달 뒤에 열리는 FOMC를 앞두고 파월 의장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금요일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잭슨홀 미팅 외에도 주목해야 할 지표들이 많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 시장 청구 건수, 그리고 7월 기존 주택 판매, 8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미국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한은이 선제적으로 먼저 금리를 내릴지 아니면 이번에는 동결하고 10월에 인하할지 그게 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10월 인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3.5%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한은의 금통위는 13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 금통위에서는 경제 전망 추정치도 발표를 하거든요. 일단 시장 전문가들의 반응을 보면은 성장률 전망치는 2.5%로 유지를 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6%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에는 중요한 지표들 그리고 일정들 많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겠지만은 이번 주 현지 시각 목요일부터 미국에선 잭슨홀 미팅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벌써 증권가에서는 꽤나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번 이 7월 FOMC에서 정확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잭슨홀 미팅에서는 이 인하와 관련된 클루를 줄 거다, 힌트를 줄 거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또 반면에 몇몇 증권사에서는 글쎄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강력하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 안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단 목요일이 돼 봐야 알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또 에디터님께서 이제 금요일이 어떻게 보면 또 제일 중요하다라고 네,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떠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금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잭슨홀 미팅이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열리는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금요일에 나오거든요.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에 공개될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도 좀 다소 여유롭게 금요일 밤에 파월 의장의 발언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은 9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할 것으로 일단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인하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가라앉으면서 연착륙 기대감이 커진 상태고 그렇다면 0.5%포인트보다는 0.25%포인트 인하로 일단 시작할 거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거든요. 그런데 경기 침체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또 아니고요. 앞으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9월 6일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를 보고선 연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구체적인 금리 인하 폭까지는 힌트를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다소 중립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요.
미국 경제지표는 7월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됩니다. 앞서 5월에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한 뒤에 6월에도 소폭 감소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7월 숫자는 어떻게 나올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의회에 출석해서 지난달에 금리 인상을 한 배경과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네, 금요일까지 참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파월 의장의 입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이번 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해외 판매 우호적인 여건이 지속되는 데다가 소형차 대신에 SUV와 제네시스 등 그리고 하이브리드까지 대당 판매 단가가 높은 차량의 해외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국내에서는 벤츠 그리고 지난 주말 테슬라까지 전기차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죠. 이에 따라 전기차 포비아 센티먼트가 높아지면서 전기차 관련 소비 심리도 약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기차의 하이브리드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연간 실적 예상치를 보시면 현대차가 전년 대비 6.4% 증가하면서 매출 173조 92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전년 대비 3.7% 늘어나면서 15조 6,83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아의 경우에도 매출이 107조 2,02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의 매출을 넘기게 되고요. 영업이익 역시 15%의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 주가도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요. 오는 8월 28일에 CEO 인베스터 데이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CEO 인베스터 데이의 세 가지 관전 포인트. 먼저 첫 번째로는 신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현실적으로 올해 주주 환원율이 30% 수준에 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가장 우세합니다. 여기에 매년 5% 이상의 주주 환원 규모를 확대해서 제시할 가능성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 시장의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발언이 나온다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까지 좀 열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HMG MA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된다는 점이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 HMG MA가 미국 현지 순수 전기차 전용 공장인데 전기차 캐즘 장기화 등 전기차 관련 노이즈가 좀 커지면서 주가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회사 측은 현지의 BEV 순수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HEV
하이브리드 생산 비율을 높인다는 것을 방향성으로 제시했는데 이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생산 비율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를 이번에 또 인베스터데이에서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도 법인 IPO 추진 목적의 구체화입니다. 지금 인도 IPO 관련 사안이 인도에서도 굉장히 환영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이슈라고 하는데 이 IPO 추진 목적이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번 CEO 인베스터데이 투자자들을 위한 행사인 만큼 얼마나 구체화된 방안들이 제시되는지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은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강한 기업들 꽤나 많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인데 오늘 금융 쪽이 일제히 잘 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오늘 2% 가깝게 상승세 95,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앞으로도 상방 더 열려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를 비롯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회사들이 좀 잘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지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금융주들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지금 금융주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랐는데 뭐 지주사를 비롯해서 증권사, 뭐 보험 할 것 없이 좋은 실적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그 중에서도 보험 쪽이 14.5%로 상당히 좀 많이 개선되는 영업 마진율이 평균적으로 많이 개선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무튼 메리츠 금융지주를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 다름이 아니죠. 뭐 다른 종목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다르다는 게 이제 주주환원 정책 부분이죠. 동사 이번에도 2분기 실적이 나왔지만 매출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뭐 30.5%로 사상 최대 좀 실적이 좀 나왔고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24.5%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주주환원 정책을 좀 펴다 보니까 우리가 TSR이라고 해서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TSR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KRX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뭐 30%대거든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 주주환원 정책을 워낙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현금 배당도 많이 하고 지금 이제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을 하다 보니까 동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현재 순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50% 정도는 계속해서 주주환원 정책으로 계속해서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지분을 장중에 사서 소각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튼 TSR 지수가 상당히 많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평균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어떤 금융사들보다 상당히 좀 적극적인 환원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뭐 KB금융이라든가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여러 회사들도 좀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메리츠 금융지주가 52주 신고가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 분위기는 지금 현재도 ING 진행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다른 금융회사들도 좋긴 하지만 단기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실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요즘에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메리츠 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워낙 주주들에게 많이 환원을 해주는 회사로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는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91,3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메리츠 금융지주 주가 지금보다 더 탄력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캠트로닉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은 오늘 2.5% 넘게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23,2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종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캠트로스입니다. 캠트로스. 네. 네.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정밀 화학업체를 이제 화학업체인데 이 첨단 소재 사업,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 그리고 반도체 공정 소재,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재 이런 다양한 좀 소재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이 이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져보는 건데요. 최근 이제 전기차 이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전기차 과충전 방지 시스템 및 배터리 이력 관리 등을 담은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이번 달 안에 발표한다라는 이제 국민의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화재 관련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5일 이미 이 배터리 충방전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화재를 막아주는 이 첨가제를 개발을 해서 이미 이제 특허를 내놓은 이 캠트로스가 아무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한 4%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살짝 지금 고점으로 한 대략 5,850원 정도 찍고 지금 살짝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가격대부터 분할 매수로 한 5,4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6,25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혹여 다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5,900원을 돌파 안착만 해놓는다면 중기적으로 지속적인 상승력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정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캠트로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주가의 탄력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HD 현대미포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2.5% 넘게 상승세 11만 1,9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장중에는 11만 5,3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HD 현대미포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HD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분위기 자체가 지금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어요.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PC선을 좀 많이 만드는데 석유 화학 제품들을 운반하는 그런 선박이죠. PC선을 현재 수주를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소형, 중형, 대형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중형 쪽에서 이제 수주 물량이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 수주 잔량이 지금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현대미포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조선주들의 지금 이제 신조선가 움직임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마찬가지고 중국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마찬가지고 발틱 해운, BDI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꺾이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그렇기 때문에 이 신조선가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앞으로도 이제 하반기에 매출도 크게 증가할 수 있고 영업 마진율도 상반기만큼 그렇게 뜨겁게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하반기도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HD 그중에서 저는 HD 현대미포를 선택했고요. HD 현대미포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다른 조선사들도 많긴 많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형주, 송형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분류가 1년에 딱 2번이 있어요. 2번이 있는데 3월 10일, 9월 10일 이렇게 있습니다. 9월 10일 얼마 안 남았죠. 그런 부분에서 현대미포조선이 최근에 시가총액이 4조 원을 넘기면서 4조 4천억까지 좀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9월 10일 날 지금은 중형주로 지금 편입되어 있는데 9월 달부터는 대형주로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최근 들어서 자금들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중소형 액티브 자금들보다는 아무래도 대형주 액티브 자금이 약 1.5배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많이 자금 유입이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해외 쪽에서 유입도 잘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많은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과거에 소위 얘기해서 테마주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형주도 많이들 대응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레버리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로 편입이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코스피 안에서도 중소형주보단 대형주가 그래도 계속해서 하반기 끝날 때 올해 끝날 때까지 우리 시장을 계속해서 끌어올릴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HD 현대미포 다음 달에 대형주로 편입이 되면 더 큰 물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패시브적인 펀드 자금들이 강하게 좀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HD 현대미포를 관심 있게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HD 현대미포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제 9월 10일이 되면은 HD 현대미포가 대형주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서 자금이 더 들어올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주가 탄력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마켓무버입니다. 최근 2030 세대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YOLO, You Only Live Once가 대세였죠. 한 번 사는 인생 과감한 소비를 하자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YONO, You Only Need One이 대세입니다. 꼭 필요한 하나만 사자라는 건데요. 이러한 트렌드는 가장 큰 소비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구매에서부터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30 세대가 선호하는 중고차가 준대형에서 준중형, 중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건데요. 상반기 K카의 내차 사기 홈서비스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상위 5개 차량 중에 준대형이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5개의 차량 중에 3개가 준대형이었는데 비교가 확실히 되는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큰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젊은 2030 소비자들이 합리적 소비를 선호하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에 또 유통업계에서도 발맞추고 있는데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유통업계도 똘똘한 한계만 담겠다라고 하는 요노족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저가의 과자와 식재료 등 실속형 제품을 확대해서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리오는 인기 스낵 7종을 1,000원의 균일가에 판매하고 있고요. SSG닷컴은 대파 등 6종의 채소를 1,000원에 묶어 파는 하루 채소를 출시했습니다. 또 BGF 리테일은 편의점 CU에서 PB 상품으로 두부 한 보를 1,000원에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미국에서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미국도 불황을 이겨낸 요노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월마트는 지난 5월 7천여 개 품목의 가격을 낮췄고요. 타겟도 물티슈 등 1,500개 이상의 제품 가격을 인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CNN은 소득이 높은 미국인도 월마트 같은 할인 매장으로 향하고 타겟은 망설이는 쇼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격을 깎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 사는 인생 과감한 소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속형 소비를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태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갑니다. 3% 이상의 상승 탄력 받고 있는데 이 기업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전에 이제 피팅 밸브를 이제 만들고 있는 업체 성광밴드를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그 종목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 업체인 태광이 좀 내려와서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태광도 이 과한 이음새류를 뭐 조선이나 정유, 발전, 담수 다양하게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1분기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성광밴드랑 다르게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좀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형 프로젝트, 뭐 S-오일의 뭐 샤인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좀 이연이 되면서 지금 상반기 실적이 다소 조금 안 좋게 나왔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또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이제 서서히 관심을 기울여 볼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선 빅3도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3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8천억을 지금 넘은 상황이고 또 연간 수주 목표도 조기 달성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실적이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광도 지금 현재 일단 상반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하반기부터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서 주가도 다시금 반등력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14,800원 이하로 좀 분할 매수 관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한 14,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고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15,7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돌파 안착을 한다면 중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전에는 이제 성광밴드를 가지고
만나보신 바 있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 탄력이 꽤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만큼 오르지 못한 기업입니다. 함께 이 태광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조선 쪽에서 아직 포트폴리오에 담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실 줄 알았어요. ST 바이오센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워낙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 종목을 가지고 오실 때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기업을 한 가지 담으면은 이 기업이다. 라는 의견을 네. 전해주신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도 그래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테마주 쪽으로도 빠르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도 사실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는 장중에 15,000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좀 빠져나와야 되는 시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ST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가 조정을 좀 받다가 최근 들어서 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거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고 입원 확진자 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15배나 많은 환자가 지금 이제 입원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다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엠폭스라는 또 하나의 또 바이러스 문제가 좀 발생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동사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 뭐 물론 동사 뭐 엠폭스 관련된 뭐 백신이라든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도 열심히 진단키트를 만들고 있을 것으로 개발하고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들이 WHO에서도 상당히 좀 위험적으로 좀 보고 있고 이 부분들이 아프리카가 문제가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아시아 쪽으로도 좀 확산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심리적인 요소도 있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우리가 뭐 재무제표를 볼 때 연결 재무제표로도 보기도 하고 별도 재무제표로도 보기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자회사가 연결 재무제표로 계산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주지만 별도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2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 지금 현재 계속 플러스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ST 바이오센서 앞으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도 좀 많이 증가할 거고 그에 대한 이제 백신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보면 이탈리아에도 자회사가 있어요.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브라질에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실적이 지금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서 그전까지 적자를 보여주던 자회사들이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더 플러스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ST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적인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의 영업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실적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줘서 다시 한번 더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다는 모습들, 그리고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는 흐름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ST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주가도 많이 조정받은 상태고 거기에 이제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만 원대까지, 10,000원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현재 15,000원까지 좀 올라오기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2만 원 이상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 분위기가, 단기적으로 끝날 분위기는 아니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도, 변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엠폭스라는 또 원숭이 초창 관련된 이제 질병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ST 바이오센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했다고 차익 실현 절대 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제가 봤을 때 2만 원 이상은 좀 보고 좀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신에 보유자의 영역이겠죠? 저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 바이오센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시장의 변동성에는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꼭 함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ST 바이오센서 일단은 이러한 테마 그리고 힘이 끝날 것 같지는 않다. 2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이 기업도 비슷한 류입니다. 오늘 국제약품 가지고 오셨는데 2% 넘게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7,13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코로나19 관련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실적도 나쁘지 않은 전문 의약품 업체입니다. 일단 최근에 뭐 저만제 쪽에서 실적이 좀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어서 뭐 캡슐제, 주사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누적 실적이 전부 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까지 조금 이제 적자 기조를 보였는데 올해 1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서더니 2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증가되는 어떤 그런 추이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이제 코로나19 관련으로 이 덱사메타손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로 쓰이는 이 덱사메타손을 현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적으로도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세와 더불어 코로나19 치료제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 국제 약품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2% 정도 상승력이 나오면서 7,10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이 가격대부터 조금 이제 분할 매수로 한 대략 6,900원 정도 자리까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6,900원짜리가 혹여라도 종가상 이탈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좀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자금을 회수하시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면 최소한 한 8,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약품이 지금보다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수 레인지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상황 분석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2000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미국 증시가 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한 SK증권,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섹터들의 약세로 인해서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큰 조정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반대급부로 인해서 좀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흐름들이 좀 강했는데요. WHO의 권고로 인해서 원숭이 두창 관련된 흐름들과 최근 코로나 감염자 수의 증가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의 제약 바이오주들이 섹터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였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굵직한 이슈로서 잭슨홀 미팅과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 초반에는 시장의 좀 방향성이 좀 잡히기보다는 조금 혼조세를 좀 보이면서 좀 관망세가 좀 짙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셀트리온 좀 보고 있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짐펜트라 적응증에 대한 추가 임상 3상 승인이 좀 이루어지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램시마에 대한 흐름들과 이런 움직임들의 기대감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거기에 따라 수급도 좀 뒷받쳐주는 상황이고 여전히 좀 큰 시세보다는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좀 이런 기회들을 좀 매수 기회로서 좀 잡아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만큼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순환매격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미 강세를 좀 보였고 오늘 말씀드렸듯이 원숭이 두창과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도 좀 테마성은 있지만 제약바이오 쪽으로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셀트리온에 대한 추가 흐름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상 하반기에 주도주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셀트리온, 오히려 지금 이 구간을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우리 시장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장 마감 기다리면서 마감의 기술로 이어가겠습니다. 태양투자자문 김효중 책임 매니저,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셨고요. 오늘 장 지난주까지만 해도 참 좋았는데 이번 주 월요일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좀 폭락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만큼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데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미증시는 소매 판매 지수도 양호했고 PPI, CPI 양호한 데이터로 발표가 되면서 우려했었던 경기 침체 부분을 완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나스닥 및 대만, 한국, 일본 시장 모두 7월 말 고점 이후 하락폭에 61.8% 되돌리는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61.8%는 피보나치의 반등 퍼센테이지인데 기술적인 지표로 활용이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시장을 리드할 주도주들이 다시 탄생을 해야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28일 엔비디아의 실적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는 2분기 어닝 시즌이 종료가 되면서 뚜렷한 상반 지표가 부재인 상태입니다. 하락폭을 상당히 만회한 모습이지만 여기서부터는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하락할 만한 요소는 또 무엇인지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종목별마다 차별화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분기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들 중에서 남은 하반기까지 실적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상승 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엠폭스, 코로나 질병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계약, 추석, 의료 파업, 방역 완화까지 겹친 부분 때문에 생각보다 코로나 테마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테마가 좀 더 확산이 된다면 마스크에 이어서 비대면 진료나 재택근무 관련주까지 체크를 해봄직합니다만 주가적으로는 이미 2주 정도 지속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과 소멸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고려해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제 반도체가 주도주 역할을 다시 해줄 수 있을지 엔비디아 실적을 좀 보면서 지켜보자. 그리고 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테마주의 경우에도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파트너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오히려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테마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오늘은 좀 타율이 좋은 장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는 게 그거밖에 없어 네. 보여요. 하는 순간에 종목들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관련 테마는 일단은 이번 주에서 다음 주가 코로나가 정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사실 타이밍상 말미가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계속해서 좀 접근했다가 빠지고 접근했다 빠지고 하는 식으로 매매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보니까 이제 코로나 테마도 중소이제 제약주 쪽으로도 조금씩 이제 흐름이 가는 모습이 보여졌고 거기에다가 지금 원격 교육 관련 종목들 오늘 전체적으로 좀 업종단에서 시세가 애니등률 중심으로 해서 시세가 좀 나와주더라고요. 단기적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흐름이 이어나갈 수 있는지 관심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재택 지금 교육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재택 근무 관련 종목인 알서포트 기점으로 해서 관심 종목에다가 종목들 흐름 담아두고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저 업종단 섹터단에서는 저 PBR 관련 주인 대표적인 금융주가 움직임을 좀
우호적으로 좀 이어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KB금융이 3%대 그리고 신한지주가 2%대 상승세가 나왔고요. 오늘 이제 보험이나 증권주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상당히 좀 양호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특징이 증시가 좀 지지부진하거나 또 수급이 없을 때 약간 해지성으로 수급이 좀 붙어주는 모습이 관측이 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포트에 그래도 한 종목쯤은 이런 이제 해지성 종목들, 경기 방어주라든지 내지는 이런 밸류 프로그램 관련 종목들 넣어두시면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포트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도 굵직한 또 이벤트가 몇 가지가 있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시장이 좀 경계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움츠려 있거나 내지는 소극적으로 매매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담고 싶은 이제 종목군들 있으면은 미리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이쇼핑 하듯이 종목들 흐름들 계속 좀 팔로워 하시는 흐름이 지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종목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좀 마인드셋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더 키워나가면서 1%대 약세로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관도 함께 매도에 동참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시장 현재 1.05% 내리면서 2668.9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비슷한 순으로 1% 넘게 빠져나가면서 777.88포인트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간단히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 출하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1,800억 원 이상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8월 19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주 강한 반등세를 뒤로하고 오늘 시장은 조정세로 결국에는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마켓 스핀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장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진단키트 쪽이 좀 강했습니다. 엠폭스 관련주가 12% 이상의 급등세,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테마 쪽으로 좀 크게 움직였습니다. 진단키트가 10.63%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실적 테마를 봤을 때는 조선 쪽이 1% 가깝게 상승세, 그리고 오늘 금융주가 상승 흐름을 보였다 보니 PBR 쪽으로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OTT 영화 쪽도 오늘 시장에서 강보합으로 거래 마감을 했고요. 또 업종별로 보면은 보험업 쪽에 3%, 금융업종이 2%, 제약바이오가 1.8%, 증권사 쪽이 1.3% 이상의 강세 흐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단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시장에서 원격 쪽이 4.5% 넘게 상승세, 전고체 쪽이 2.8%, 줄기세포 쪽이 2.2%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은 기업들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입니다. 전진 바이오팜이 상한가, 진매트릭스 상한가, 우정바이오 상한가, 진양제약도 상한가로 거래 마감했고요. 애니능률이 오늘 시장에서 25%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한 것도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래량 많이 실리는 기업 눈에 보입니다. 휴마시스가 오늘 시장에서 14%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크게 실리는 기업으로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보시다시피 모두 다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코스피는 0.8%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22포인트 이상 빠졌고 2,674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2,690선을 그대로 전체적으로 좀 회복을 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선 90선 깼고 80선도 깨면서 2,670선에서 결국에는 거래 마감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1% 이상 하락하면서 777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일제히 하락입니다. 현대차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주가가 좀 크게 흘러내렸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 이상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좀 냉각시켰고요. LG, 엔솔이 오늘 시장에서 2% 넘게 하락세, 삼성, 바로직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듯한 모습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이 그래도 강보합 수준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강한 상승 탄력은 아니었고요. 결국에 오늘 시가총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보시다시피 금융주가 결국에는 오늘 하방 압력을 단단하게 견뎌낸 대표적인 업종이 됐습니다. KB금융 오늘 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해서 3.5% 이상 상승하면서 8만 7천 원대까지 올랐고요. 신한지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 이상의 강세 흐름 오늘 시장에서 5만 7,200원대 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기아의 경우는 2.5%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현대차와 기아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현대차는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는 선방했습니다만은 기아의 경우에는 지수 대비해서도 오늘 시장에서 수익률 안 좋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좀 크게 내렸습니다. 지난주에 강한 탄력을 받았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만큼 빠르게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됐고요. 에코프로 BM 5.3% 넘게 하락세, 에코프로는 오늘 시장에서 4.5% 넘게 내렸고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보였던 엔캡 오늘 시장에서 생각만큼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2%의 조정세로 거래 마감했고요. 21만 원대 깨졌습니다. 20만 5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오늘 휴젤이 5% 넘게 강세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28만 6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리가캔바이오족도 오늘 시장에서 2.7% 넘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좀 강하긴 했습니다만은 확실히 희비가 엇갈리는 장이었고요. 반면에 삼천당제하고 오늘 시장 보시다시피 6% 이상 하락하면서 15만 5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리동호업 5.6% 이상의 하락세, 클래시스 강보합권 그대로 유지하면서 4만 9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은 종력이 떨어진 것 같은 모습. 내일장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두 분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니저님, 내일장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전략 어떻게 세워가고 계십니까? 네. 지수의 상승 하락보다는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향 수요는 향후 몇 년간 하이브리드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화재 방지 관련주 및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가 테마성으로 증가되는 부분, 더불어서 기존의 음극재, 양극재보다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는 시장의 등락과 상관없이 지속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주들 지속 추적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구조적 성장이 또 하나 가능한 부분으로 미국의 생물보안법 수혜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신데 바이넥스, ST팜 등 시장 노이즈에도 견고한 상승 및 신고가 흐름이 이어지는 추세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 11월까지도 재료가 살아있는 부분 등이 매력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올해 상반기에는 화장품 섹터가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하반기 진입하면서 상승이 둔화된 모습인데요. K뷰티 키워드 안에서도 조용히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이 보톡스, 필러 관련주들입니다. 오늘 휴젤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장중 강한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K뷰티 부분이 미국향 매출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고 K뷰티가 지속 부각이 된다면 보톡스 필러의 관심 증가 역시도 동반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휴젤의 경우 올해 2분기 매출이 역대 최대를 달성했고 미국향 매출이 더해지는 부분이라서 상반기 화장품 섹터의 상승 흐름과 결이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 쪽, 그리고 CDMO, 그리고 피부 미용의 이제 보톡스 필러 쪽으로 좀 압축해 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파트너님, 2,700선에서 이렇게 또 귀신같이 저항을 받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전략 세워가야 할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소극적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도 사실 굵직한, 사실 이번 주보다도 더 큰 경제지표 관련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V자 반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주도 그냥 계속해서 뭐 경계감은 좀 어느 정도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러면서도 지수 상승은 계속해서 저점을 좀 높여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번 주 좀 지켜볼 만한 이슈들은 내일은 이제 애틀란타 연은 총재 발언이 있고요. 수요일에는 FOMC 의사록이 지금 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잭슨홀 미팅 약간 미리 보기 겸으로 해서 이번 FOMC에서 스탠스가 어떤지 정도 잠깐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요일로 넘어오면은 이슈가 좀 많긴 합니다. 이전에 경제지표 중에서 그 제조업 PMI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변동성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유럽이랑 미국 쪽에서 제조업 PMI 잠정치가 목요일 날 발표가 나올 예정이고 또한 우리나라 이제 한국금통위에서도 지금 금리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잭슨홀 미팅이 이제 목요일부터 기점으로 해서 24일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이 기점이지 않나, 변곡 기점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밤 우리나라 시각으로 해서 금요일 밤 10시에 파월 연준 의장 연설까지도 추가적으로 연이어서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이런 이제 이벤트 소화하면서 계속해서 좀 지수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종목들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 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테마 섹터 단에서는 오늘부터 기점으로 해서 미국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이 되는데 해리스 관련주 보니까 최근에 이제 올랐었던 마리화나나 내지는 락테에 관련된 종목들은 소폭의 지금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올라간 친환경 쪽이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 해서 수급이 다시금 또 붙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은 또 테마 섹터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제대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이제 화재 관련해서도 앞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 화재 관련 테마 역시도 9월 초에 세부적인 종합 대책이 발표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오늘 시장에서도 전고체 관련 종목도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전고체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세부적인 다른 이제 배터리 섹터들도 지금 많이 또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 테마 움직임 위주로 이번 주는 좀 대응을 해나가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시장이 저점은 높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에서 시초가로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좀 여쭤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현재 시장은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주 섹터가 시소 형태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약 일주일 이상 남은 상태에서 이 기간 동안에 반도체주가 추가 상승을 보이기에는 상승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간 동안 제약바이오주가 금리나 모멘텀으로 인해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CDMO 산업이나 ADC 시장이 중요한데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중항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ABL 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ABL 바이오는 22년도에도 글로벌 빅파마 기업인 사노피의 전임상 단계에서 파킨슨병 치료제 ABL301을 1조 2천 원 규모로 기술 이전을 성공한 이례적인 이력이 있습니다. 계약 금액은 900억 원 수준이었고 내년 상반기 임상 일상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마일스톤 600억 원이 유입될 전망인데 현재까지도 높은 안정성을 보이면서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ABL 바이오는 7월 IR에서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한 개의 투자 의향서를 받았으며 올해와 내년 초반에 플러스 알파의 기술 이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달했습니다. 라이센스 아웃 계약은 의미 있는 규모로 의미 있는 글로벌 제약사와 체결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 1,40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었는데 관련해서 조달하는 유상증자 금액으로는 임상 속도를 높여 25년까지 세계 이중항체 ADC 파이프라인을 임상 일상에 진입시킨다는 목표에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유상증자 후 IR 당시 주가에 머물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하반기 주가 상승 동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시초가, 내일 시초가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8,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내 빅파마 기술 이전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 ABL 바이오 짚어주셨습니다.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아까 전에 이제 브리핑 하실 때 ST팜 잠깐 짚어주셨는데 저는 오늘 ST팜 가지고 왔습니다. ST팜이 모멘텀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굳이 우리가 적자 기업을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거의 이제 오르고 있는 중소형 제약 기업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ST팜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1년도 매출액 1,600억대 대비해서 올해 컨센서스 3천억까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ST팜이 이전에도 이제 시장에서 흐름이 나왔을 때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약간 좀 실적이 저조했다가 하반기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였거든요. 이번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조금 소폭 있었는데 그 이유가 고객사 요청에 따라서 저분자 원료랑 올리고 원료 납품이 2월 됐기 때문에 이제 소폭의 좀 적자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하반기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탄탄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올리고 핵산 치료제 렉비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고지혈증 원료로 쓰이고 있는데 최근에 대규모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에 한 30% 정도에 해당하는 860억 규모의 계약을 수주를 따졌는데 역대 원료 수주 계약 중 최대 수준에 이제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주 계약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3분기부터는 mRNA 백신과 더불어서 항암제 임상 1상 결과 역시도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또 임상 2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또한 또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여기에서 지난 6월달 FDA 품목 허가를 얻었던 골수형 이상 증후군 치료제 역시도 매출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발생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임상 단계에 있었던 CDMO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상업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이 CDMO 쪽에서는 단백질 단량체와 올리고 저분자 원료 mRNA까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올리고 핵산 점유율 세계 4위 기업 중에서 지금 CDMO 기업 중에서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 지금 미국 그 생물보안법에서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만약에 제외되게 된다면은 거기서 이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물량도 일부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수혜 기대감 지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ST팜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월봉 흐름 봤을 때는 12만 원 선 구간대까지 상단 열려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9만 원대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시세에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인 만큼 ST팜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제약 바이오 종목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지금 이슈적으로 보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한 섹터 제약 바이오가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두 종목 잘 비교해 보시고 종목 압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 회사들이 코스피 기준 100조 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했습니다. 12월 결산 620개 유가 증권시장 상장사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474조 4,80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은 91% 증가했고 순이익 역시 107% 늘었습니다. 다만 코스피 상장사들이 양적, 질적인 성장세를 보인 반면 코스닥 상장사는 부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견조한 수출을 기반으로 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겠지만 지난해의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이익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또다시 인상합니다. KB국민은행은 내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21일부터 3년물 이하 대출 금리에 대해 0.0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도 이번 주 주택담보대출의 감면금리를 0.6%포인트, 전세대출의 감면금리를 0.2%포인트 각각 축소 조정합니다. 감면금리를 축소하면 사실상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19조 9,178억 원으로 이달 들어서만 4조 원가량 급증했습니다. 이달 말 주당 35만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증시에선 관련 종목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정익 질병관리청 감염병 정책국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2년간의 여름철 유행 동향과 추세를 분석했을 때 월말에는 작년 최고 유행 수준인 주당 35만 명까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방역당국도 지난주 급증한 치료제 수요에 대응하고자 긴급 예비비를 확보해 26만 명분 치료제 공급 계약을 체결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 이날에도 시젠과 수젠텍, ST바이오센서 등 코로나 진단키트와 마스크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진건설 로봇이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전진건설 로봇은 국내 최대 콘크리트 펌프카 제조 업체로 지난해 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북미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진행된 공모주 청약에는 108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증거금으로 약 8조 2,800억 원이 모였습니다. 전진건설 로봇은 상장 후 생산 설비 대형화와 자동화에 투자해 콘크리트 펌프카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인 친환경 하이브리드 모델 개발, 스마트 로봇 CPC 개발을 통해 성장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